이번 책은 신동훈 편저의 삼국지 정복자입니다. 이 책은 고전을 다양하게 읽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머릿글로 시작되는데요. 하나의 대전제를 제시해서 그 비교 대조를 이용하여 그 의도를 파악해내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요. 그 삼국지를 메인으로 해서 그 고대, 근대, 동서양의 전쟁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그 포괄적인 저자의 넘나들기가 돋보이는 책인 것 같아요. 이 방대한 지식의 설전 같은 그런 묘미가 있고요. 순서 없이 읽어도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책이고요. 그 참신하고 기발한 그 접근법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그 2부 심리작전, 그 심리로 설명하는 그런 파트가 재미있었는데요. 먼저요, 그 오나라 쪽에서 그 손권 그 페이지에서요. 그 손책이 그 나이 겨우 26세에 죽고, 그때 손책이 아내 잃은 장소에게 맡기고 바깥 일은 주유에게 맡겨라고 당부를 하면서 어쨌거나 그 10대 후반에 손권이 대권을 위임받거든요. 그때 손권이 제일 먼저 그 펼친 그 심리적인 그 힘이요. 어떤 거였었냐면요. 제일 먼저 그 중국 대륙 전토에서 모여든 그 뛰어난 인재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형의 그 충고대로 제일 먼저 그 주유를 받아들이고, 그때 주유는 저는 그 황석영 삼국지 편에서 그 일부를 내용을 그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주유가 간과 뇌수를 땅에 뿌릴지라도 저를 알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충생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주유가 바로 노숙을 청거하죠. 그때 노숙은 가슴에는 도략을 품고 뱃속에는 기모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어 노숙이 또 그 제갈공명의 형 제갈근을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고 천거를 하면서, 이렇게 인물들의 천거가 이어지면서 이 어린 10대, 이 18세의 손권의 그 동호로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에도 국제적으로 인기 정책을 펴고 내정을 방치해버리고 그 명성만 높인 정치가 인도의 네루나, 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그리고 미국의 카터, 그 대표적인 인물들, 그 미국의 카터의 경우는 또 나중에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이 앞에 두 사람, 그러니까 네루나 티토는 국내는 그 당시나 현재나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국내를 살핀 게 아니라 자신의 명성만 높인 정치가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이 손권은 국내를 살핀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이때 그 군주나 지배자의 죽음에 따른 계승이 있을 때 그 직후부터 바로 행동하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쇠퇴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 손권이 그 국내가 흔들리면 정부는 순식간에 외부로 새어나가 바로 모략전에 휘말릴 거라는, 이러한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벽대전까지 8년간 오로지 그 불안정했던 강동을 안전하게 올려놓는 계기가 된 게 이 어린 손권의 심리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저는 또 이 36개에서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6개 정도가 심리전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부대는 그 인도차이나에서 심리학의 전문가를 제1선 팀에 배치해 본격적인 심리전을 전개할 정도로 이 심리전이 중요한데, 이 삼국시대 이 삼국지에 벌써 보면은 이 심리전에 또 그 32개인 공성에게 적을 방심하게 해서 그 허를 찌르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심리전에 하나, 그 예가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황석영의 삼국지의 그 8권의 공명의 그 첫 출사표 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공명이 봉황이라고 찬탄했던 그 백약 강유를 얻었던, 그리고 나서 위나라의 투항에서 그 신임을 얻었던 맹달을 이용해서 중원을 얻으려 했던 그 공명의 전략이었죠. 근데 그때 조예가 사마이를 복직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공명이 즉시 맹달에게 입조심을 시키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는데, 맹달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고 공명은 맹달이 어쨌거나 그때 그 알고 있는 상황은 사마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맹달의 태도를 보면서 공명이 맹달이 사마이의 손에 죽겠구나 하고 그때 한탄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그 맹달을 둘러싼 이야기에서요, 공명의 이중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만약 맹달이 총나라에 돌아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 위나라 내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맹달에게 반란의 징조가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맹달이 두 번 다시 그 위나라의 장으로서 생존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쳐부순 그 비정한 공명의 모략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럼 이 공명의 이 공성의 계로 돌아가서요, 그 육출기산으로 유명했던 그 삼국지 후반의 공명의 그 후퇴 작전에서요, 그때가 228년 봄 그 서성에서의 스토리거든요. 공명이 그 촉군에게 비밀리에 행장을 수습하고 마대와 강유에게 후미의 적을 끊도록 하면서 그 관리와 백성들을 모두 한중으로 옮기도록 한 이 작전, 그때 공명은 그 남은 군사, 그러나 그 남은 군사 중에 장수는 없었고요. 성의 남은 군사라고는 2,500에 불과했습니다. 문관이었죠. 그 앞에 남은 양초를 싣고 최종 군사가 떠나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때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을 향해 물밀듯이 무서운 기세로 지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500대 15만이었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팩트는 뭐냐면요, 이 작고 작은 서성의 문관들 뿐인 그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는 상황, 이때 공명이 내린 그 명은요, 그 삼국지의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성 위에 세운 정기를 일제히 내리도록 하라. 모든 군사들은 성 안의 길목을 지키고 함부로 드나들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하라. 명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성문을 모두 열되 각 성문마다 군사 20명씩 백성으로 꾸며 물을 뿌리며 거리를 쓸도록 하라. 내게 묘책이 있으니 위군이 오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모두들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당부하고요. 공명은 학창이에 윤권을 쓰고 두 동자에게 거문고를 들려 적진이 내려다 보이는 성루로 올라가서 난간에 의지하고 앉아 향을 사르며 거문고를 뜯기 시작합니다. 자, 성 밑에 이른 사마이가요, 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믿지 못해 웃기만 하더니
그 삼군의 전진을 일단 중지시키고요. 몸소 말을 달려 행렬 앞으로 나아가 보고 나서 그 성루 위에 앉아 향을 피워놓고 웃는 얼굴로 검은고를 뜯고 있는 이 공명의 좌우에 그 동자가 2명 시립해 있고, 그리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청소를 하고 있고, 이때 15만 대군을 끌고 온 사마이가 내린 명령은요. 제갈량은 매사 신중하여 평생에 위험한 일을 하는 법이 없었다. 이제 저렇게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으로 보아 반드시 매복이 있을 터이니 이럴 때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그의 계략에 말려들 뿐이다. 너희들은 어찌 알겠느냐. 속히 퇴군하라. 자, 이렇게 해서 15만의 사마이의 정예병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훗날이요. 이런 시를 두어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찬탄했다고 하는데요. 석자 길이 검은고가 대군보다 낫구나. 제갈량이 서성에서 적을 물리칠 때 15만 군사들이 말머리 돌리던 곳. 이고장 사람들 지금도 그 자리 가리키며 의아해하네. 자, 어떻게 공명이 이런 묘책을 생각해냈을까요? 그때 공명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마이는 내가 평소 조심성이 많아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음을 아는지라 우리의 태도를 보고 복병이 있다고 의심하여 물러간 것이요. 내 오늘 일 같은 모험은 행하지 않는 바지만 이제 형세가 급박하니 부득이 이러한 계책을 썼소이다. 이제 사마이는 필시 군사를 이끌고 샛길로 하여 북산으로 갈 것이요. 내 그럴 줄 알고 미리 관흥과 장포 2사람을 그곳에 매복시켜 지키고 있다가 공격하라 일러두었어. 자, 이 장면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 재밌는 게요. 그 자기 통제 승부사 그 사마이 편에서요. 그 자오이핑이 얘기한 부분이 또 재미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웠었는데 그 최고보다는 만족을 택한 이 사마이의 분별력을 높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서성에 쳐들어갔다면 금상첨화로 좋은 일이었겠지만 만약 매복에 당했다면 화사첨족으로 어렵게 얻은 승리를 날려버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서성에 들어가지 않고도 상대를 압박하여 철군시키고 실지를 회복했다면 이 선택은 90점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는 적당한 데서 멈추고 즉 제갈량을 물러나게 하는 데서 만족한 뒤 더 이상의 습격을 멈추고 부대를 철수시킨 까닭이라는 거죠. 보통 이 후퇴를 시작한 부대의 심리 상태는요. 불안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허점을 찔리면 병력의 커다란 차이 따위는 날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오이핑의 이 서성의 공성의 계를 설명하는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삼국지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이 유비가 평소 행하는 심리전이요,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는 것, 즉 위에 있는 자라고 해서 사치를 일삼거나 계급의식이 있는 건 아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것, 또한 친숙해지기 쉬운 인품을 어필하는 인기 정책의 이 유비의 이 심리전, 이러한 방법이요. 그 자연스럽게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내 대책의 심리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그 유비가 죽고 정말로 끝까지 전쟁만 하다가 죽은 이 제갈공명,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까웠는데요. 이 삼국시대 의문 중 하나가 왜 제갈공명 정도의 인물이 초조하게 5차에 걸친 북벌을 전개했느냐 하는 점, 이는 공명이 자신과의 심리전을 펼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문학에도 능통한 공명은 점성술에 따라 자신의 수명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유비와 약속한 한조 재흥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경쟁했다는 거죠.
그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을 알면 해야 할 일을 마치기 위해 일종의 사명감에 사로잡혀 가장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심리전을 개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선제 그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명의 이 몸부림, 이걸 볼 때 그 찹찹했는데요. 그 자신과의 고통스러운 심리전을 계시한 것이라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설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이런 식으로요, 그 상당히 일단 한번 제목을 한번 볼게요. 그 싸움은 무기력이 전부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라. 전장의 선택과 보급로의 중요성, 적절한 시기와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하라. 군율의 중요성과 군주의 마지막 과제, 이렇게 5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그 전제들이요, 저는 돋보이고, 그 다음에 그 거리가 많은 거, 얘기거리가 많게 동서양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고대나 근대 이렇게 넘나들면서 설명하는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이 책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그 고전을 다양하게 읽는 시도를 해봐라. 이 부분이 이 책이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